지금 뭐 오늘 모습만 하는데 분위기가 일단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지금도 아마 국회 글쎄요. 뭔가 대치 분위기, 약간 긴장된 분위기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국회 현장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김순철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오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10일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지 20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자신을 포함한 여권 추천 상임위원 2명이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고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이정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탄핵안은 첫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내일인 12월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그러니까 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었는데요. 국회의장실 앞에서 40분 동안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김진표 의장은 결국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생때 탄핵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본회의 전까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그리고 검사 2명에 대한 역시 탄핵소추안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다 그러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은 반발하면서 뭐 철야 농성을 하겠다 이렇게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첫 번째 이슈는 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보시죠. 내용 좀 보겠는데 우선 국회 상황 좀 살펴보겠는데 영상이 좀 준비된 게 있거든요. 오늘 모습을 좀 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편파적인 국회의장 사퇴하라! 중대방구 반각하는 국회의장 편파적인 의장님 중도시켜 살아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국회법의 자의적인 해석을 넘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각계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에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해라. 탄핵 중독, 탄핵 남발, 민주당을 규탄한다. 저기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같은 안건의 동일 회기 내 발의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보고된 탄핵을 일방적으로 불법 처리하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한 표정으로 재발의하는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잘못 베껴쓴 탄핵안에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했던 것은 민주당의 수준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해프닝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뭐 오늘 모습만 하는데 분위기가 일단 좀 심상치 않아 보이고요. 지금도 아마 국회 글쎄요. 뭔가 대치 분위기, 약간 긴장된 분위기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국회 현장 좀 연결해 보겠는데요. 김순철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오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분위기 좀 전해 주시죠. 네, 민주당이 그제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지난 10일 탄핵안을 자진 철회한 지 20일 만입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경우 자신을 포함한 여권 추천 상임위원 2명이 주요 의사결정을 했다는 이유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고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 이정서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는 자녀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습니다.
탄핵안은 첫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내일인 12월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제적의원 과반, 그러니까 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었는데요. 국회의장실 앞에서 40분 동안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김진표 의장은 결국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생때 탄핵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부터 내일 본회의 전까지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국회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분들은 뭘 떠오를까요? 뭔가를 밀어붙이고 강행하는 모습, 아니면 아주 바닥에 앉아서 뭔가 외치면서 반대하는 모습. 이거요, 옛날에 너무 많이 봤었는데 좀 이런 모습 안 보이자고 합의도 한 게 몇 년 됐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이런 모습 오늘도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게 탄핵소추안이잖아요. 그런데 화면 좀 보시죠. 어제 이게 뭐라고 할까? 이걸 해프닝이라고 됩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거잖아요. 거기 보면은 발의자 명단에 고민정 의원 등 무려 168명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탄핵안의 이유 중에 검찰청법 뭐 위반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아니, 방송통신위원장인데 검찰청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알고 보니까요, 다른 검사 탄핵안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복붙이라 그러죠. 이걸 잘못 붙여놓은 겁니다. 똑같이. 이걸 뒤늦게 알고요,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발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탄핵소추안이요, 원래가 발의가 된 게 있었고요. 그게 지난번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재발의. 그럼 저렇게 되면 재발의를 한 겁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니, 이 발의한 의원이 무려 지금 100명이 훌쩍 넘어가는데 저 발의했을 때 누구도 제대로 안 읽어본 겁니까, 그럼? 그런 거죠. 아, 그런 겁니까, 진짜? 아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어처구니 없으시다면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네, 이게 사실 예. 웃으면 웃을 일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사실 있어요. 뭐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한 300명 가까운 뭐 이런 것도 여야 합의해서 하는 것도 어떤 때 보면은 좀 실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아주 벼르고 했던 일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실수가 나옵니까? 이제 실무자가 잘못하고 그걸 또 교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여러 번 있었을 텐데 예. 이게 지금 여과 없이 그냥 이대로 쭉 흘러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변명의 여지는 없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예. 근데 국회에서 보면 가끔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그건 아니지만 이런 일이 좀 있습니다. 종종입니까? 네, 그럼? 종종은 아니고요. 아. 뭐 가다가 보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좀 바꾸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전 국민이 다 쳐다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안건이죠. 여야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그렇죠. 지금 대립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몇 달 싸우고 있는 예. 건데요. 이걸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건 의원들도 문제고 실무자들도 문제고 예. 당기가 좀 빠진 느낌이 듭니다. 당기가 빠졌다. 이건 뭐 변명이 안 되는 거고요. 잘못한 겁니다. 이건 뭐 사과할 기회가 있으면 사과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탄핵소추안 제일 첫 장에 어떤 법을 위반하니까 그래서 탄핵소추안입니다. 이걸 쓴 거잖아요, 핵심을. 그런데 그 내용이 뒤에 잔뜩 두껍게 붙어 있는데 혹시 이 정도면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뭔가 또 실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해프닝처럼 비춰서 다시 바로잡기로 했지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런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서 우리가 그 탄핵안을 보는 민주당의 흉중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저게 만약에 굉장히 탄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예. 본인들이 결정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설득해서 탄핵이 가결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예. 근데 저렇게 성의 없이 한다는 거는 탄핵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바라지는 않아도 그 전 단계에 어떤 목적이 있다. 그냥 소추 자체로 의미를 삼는다는 소추 거죠. 결돼서 소추사가 송부가 되면 이 권한 정지가 되잖아요.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그 직무정지 자체가 목적이지 예. 이 탄핵안이 헌법재판소 인용 결정되는 것은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저희 그 변호사들이 서면될 때도 굉장히 몇 번씩 보거든요. 예. 근데 저게 탄핵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적 뭐 기능 하나의 그 기관이 기능 정지가 예, 되는 예. 탄핵안인데 거기에서 탄핵 주문이거든요. 그게 예. 이유도 아닙니다. 주문에 근거 법령을 잘못 적었다. 이 말은 검찰청법. 탄핵해주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어. 결국 그 정도로 잘못된 거예요. 근거 법령이 검찰청법이면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 가서 고쳐지지 않으면 이건 탄핵은 기각입니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아예 그렇죠. 지금 절차가 문제가 돼 있다. 뒤에 지금 뭐 이거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법령을 잘못 인용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근거 법령을 잘못됐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결국 관심이 없다. 이 탄핵 소추안 구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어차피 탄핵하면 의결하면 된다. 예. 또 하나는 국회의원이 근 300명 계신데 예. 이분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안을 읽어보지 않아도 이미 민주당은 탄핵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어차피 그럼 한 사람이 결정하면 몇 사람이 결정하면 예. 그럼 260명 300명은 똑같이 따라가는데 예. 뭐하러 국회의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 있지? 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까요? 유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 대책이 철야농성인가요? 반대 대책이 사실 없잖아요. 없어서 이걸 선택하는 두 겁니까? 번째는 원래 30일 날 1일 날 이게 본회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본회의 일정을 잡는 거 자체에 대해서 잡지 말아달라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어. 이 개회 여부만 의장한테 저희가 조르는 것뿐이 없는 그래서 건데. 오늘은 원래 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면서 의장이 본회의장 못 가게 하려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원래. 근데 오늘은 사실은 어쩔 수 없고 내일 이제 이게 내일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를 열지 말아달라. 예. 오늘 보고하고 내일. 왜냐하면 예산안 통과를 위한 기일이기 때문에 예. 내일은 사실 열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겁니다. 하루만 원래 선택적으로 여는 거였거든요. 날짜 두 개를 근데 지금 지정해놨지만. 내일을 연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일 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탄핵을 할 때 해도 예. 자 검사 탄핵은 모르겠어요.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 또는 뭐 그 이전 검사 하나 같은 경우에는 예, 손준성 검사. 예, 예. 만약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탄핵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면 지금 탄핵을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형사 절차가 나오고 나서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게 큰 문제인데 예. 지금 탄핵 이유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5인 합의제 기구인데 2인이 해가지고 14건씩 처리했냐. 예. 이거 법이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 직무가 정지돼요. 그렇겠죠. 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예. 5명의 완성체를 해놓고 하든가. 어. 그래놓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예. 또 기다리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한테 빨리 그 탄핵 방통위원을 구성하자라고 예. 뭐 특위를 구성하든지 해서 대통령께 촉구하든지 하고 방통위원회를 기능을 다 살려놓고 나서 방통위원장 당신은 그 방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방통위원회가 없어졌어요. 탄핵을 가결하게 되면 그러면은 글쎄 민주당이 국가의 기능 하나를 정지시켜 놓는 건데 이게 예. 과연 바람직하냐?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표결을 하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도 아마 지금 분이라면 본회의를 열 것 같은데 그럼 내일 본회의장 앞에서 국회의장이 밖으로 못 나오게 막 물리적으로 몸싸움 벌여주고 이러는 겁니까 또? 저희가 이전에 아시다시피 그 한번 선진화법 때문에 지금도 재판받고 있어요. 의원들 상당수가. 뭐 도지사에 당선되신 분도 재판받고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까 앉아서 연좌농성 하는 정도가 가장 큰 것이고 손을 대거나 그렇죠. 뭐 몸을 쓰거나 이건 안 된다는 손을 거죠. 대거나 이런 걸 떠나서 위력만 행사해도 안 되는 거고. 예, 그 해당 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내일도 있어요. 그냥 저런 모습인 거니까 연좌농성? 왜냐하면 뭐 더 이상의 방법은 저희 없어 보이고 이제 민주당한테 한마디만 더 하면 예. 헌법재판소에 지금 제소가 돼 있잖아요. 예. 그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굳이 이게 탄핵안이 이렇게 밀어붙일 이유가 뭔가.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지금 뭐 방송사 몇 개에 대해서 또 꼭 민주당이 볼 때 이 부합할 수 있는 결정을 했잖아요. 예. 그럼 지켜볼 필요도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싶어요. 이거 정기남 교수님한테 지켜봐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합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요. 이미 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예. 어떤 그 당내에서 중대한 어떤 범법 행위라든지 또 박문진 이사회에 대한 어떤 부당한 해임 청구라든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죠. 중요한 것은 방통위원장이
해임됨으로 인해서 탄핵 직무정지됨으로 인해서 방통위는 또 약간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당에서는 어쨌든 바로 이어서 방통위 추가 임명을 통해서라도 그분을 좀 보완해 나가자.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려되는 것은 이런 거죠. 이 탄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과연 국민적 눈높이에서 정말 뭔가 분명한 범법 사실이 확인되고 또 충분한 국민적 합의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또 이게 무겁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 이 문제는 민주당으로서 갖는 또 부담인 건 사실입니다. 내일 심상치 않겠네요. 지금 분위기 보니까요. 오늘 아마 전초전처럼 저렇게 나왔는데 내일은 표결이 있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좀. 신경미 기자님. 방통위원 문제는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입법 미비였어요. 이게 5인 위원회니까 사실은 과반이 있어야 그 위원회의 취지가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입법 미비가 됐는데 사실은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위원회의 취지를 살리자고 그러면은 3인 정도가 돼야 뭐가 위원회로서 구성이 되는데 그게 일단 없어서 그건 지금 입법 발의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방통위원이 이렇게 2인으로 사실 이상하게 구성이 현재 돼 있고 이렇게 운영이 된 것은 전적으로 여당 책임입니다. 사실 위원들이 다 돼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용산에서 일단은 동의를 안 해줬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서로 안 하다가 보니까 저렇게 2인 체제가 오래 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 연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용산의 책임이 좀 많이 큽니다. 그리고 저 실수한 것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데 그게 뭐 관심이 없고 뭐 탄핵에만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이건 그냥 이런 일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왜냐하면 법령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규정을 두자는 거, 이제 말씀 주신 그 개의 정족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법령에 명확한 규정을 두자는 건 입법 불비가 맞는데 거기에 보면 개의 요건 중에 방통위원 2명 이상이 회의를 열어달라 그러면 열을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2명이 회의를 진행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법률상의 해석 근거는 있는 거예요. 근데 명확한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뭐 약간 입법상의 미비다? 아니다. 근거가 있는데 뭐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약간 이런 논쟁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일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오늘 국회에 약간 긴장됐던 분위기, 탄핵 얘기가 나오니까 좀 심상치 않아지는 거죠. 공관위원장 시켜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노,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반응이. 그러면 이거 여기도 또 심상치 않군요.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였었죠. 근데 오늘 언론에 인터뷰 좀 했고요. 그리고 회의를 열어서 또 뭔가를 발표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겠는데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욕을 많이 먹어서 아마 오래 살 것 같아요. 뭔 기가 죽어요. 네, 살아 있어요. 제가 전라도 촌놈인데 우리가 좀 튼튼해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막 컸어요. 혁신위원회는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 오늘 저희가 의결한 요 내용은 6호 혁신안으로 최고위에 보고가 되리라고. 자, 김근식 교수님. 그러니까 앞서서는 그냥 인요한 위원장이 공고합니다라 정도 했어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켰고 막 이걸 가지고 얘기가 많은데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오늘 정식 제안으로 의견을 했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당 지도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뭐 일단은 그 혁신위에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한 거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비공식적인 권고안으로 이제 기사가 쭉 나왔던 것이고,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혁신위의 공식 의결 안건으로 해서 문서화시켜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최고위에 열리기 때문에 월요일 날 최고위에
혁신위의 안건, 공식 안건을 위해서 이제 송부를 해서 보낼 것으로 보이고요. 예. 거기서 최고위원회에서 당 차원의 어떤 결정이나 반응이나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 상황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만약 거기에서도 혁신위의 최후 통첩에 대해서 최고위가 별다른 내용이 없고 묵묵부답으로 지금처럼 예.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 뒷순서는 이제 뭐 혁신위의 뭐 조기 해체부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사실상의 이제 강대강의 이제 그 기싸움으로 되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김기현 당대표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입장들을 좀 표명을 했고 그러면은 뭐 월요일 날 저게 접수가 되더라도 그 위에 이거 뭐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답도 안 한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당으로서는 특히 저도 당 소속입니다만 예. 서울에서 선거를 준비하고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혁신위원회라는 게 지난 강서구청장 대참패 이후에 예. 이대로는 국민의 민심을 우리가 변화시키지 않고는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는 난망하다라는 자기 반성 속에서 혁신위를 띄워서 예. 혁신위가 정말 살을 깎는 변화를 하겠다고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주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혁신위의 요구사항 중에 사실은 가장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졌고 또 국민들에게 변화의 상징적인 부분이 됐던 게 바로 이 친윤과 당 지도부의 희생 요구였습니다. 예. 이 부분이 만약에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 혁신위는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 그렇게 해서 혁신위가 좌초돼서 수도권 민심을 돌릴 수 있는데 역부족인 상태로 끝나버리게 되면 내년 선거는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아직 뭐 이번 주말에 남아있기 때문에 예. 조금 더 고민해서 올바른 또 좋은 결정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만약 그게 안 되고 월요일 날 또다시 이 혁신위의 공식 의결된 안건을 무시하거나 예. 묵묵부답을 한다면 저는 그다음 우리 당내의 어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오늘 인요한 위원장이 이걸 뭐랄까 6호 뭐 혁신안이라고 할까요? 권고했던 걸 공식 제안으로 만들어서 이걸 당에 보내기로 한 거죠. 의결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요, 이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본인과 관련해서요. 그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도 바로 반응이 좀 나왔거든요. 같이 묶여 있습니다. 보시죠. 저 자신부터 먼저 희생하며 당 지도부로부터 제안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의 서대문 지역구를 비롯한 일체의 선출직 출마를 포기하겠습니다. 혁신위에 전권을 주신다고 공언하셨던 말씀이 허연이 아니면 저를 공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답변은 월요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혁신위원회가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당의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혁신위원회 활동이 인요한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당연한 거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관위원장 시켜주세요, 저를. 제가 다 희생하고 포기할 때 이거 하겠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 말은 누가 봐도 거절이죠? 완곡하지만요. 혁신위원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는 듣기에 따라서는요. 이제 그만 뭐 문 닫아도 될 것 같은데 이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아주 거절을 단박에 한 겁니다. 자, 정기랑 교수님. 인요한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추천 요청. 이거 강수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잘못 판단한 하수로 보입니까? 잘못 판단한 하수지요. 하수입니까? 하지하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김기현 대표의 그 대답 속에 나와 있습니다. 공관위원장 하려고 혁신위원장 했나요? 이 말 속에 이건 뭐 거절도 아니고 퇴짜를 맞은 거예요. 퇴짜다. 오늘부로 혁신위는 그냥 조기 폐업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지일지 끌어야죠. 당에 또 체계가 있는 거니까. 24일까지 혁신위는 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인요한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시켜주세요라는 얘기는 정치를 좀 희화화시킨 측면이 있고 그동안 혁신위가 활동한 것이 거의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혁신위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중요한 당내 차원의 혁신 의제들이
영남 기득권 세력, 이른바 친윤 지도부로 대표되는 영남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사실상 완패한 거 아니냐. 자, 그렇다면 혁신위가 이제 와서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정말 강수를 둔 거였다면 조기 해체라고 하는 결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뭔가 이 당 지도부에게 충격을 주려고 했어야지. 아니요, 저 공관위원회 시켜주면요, 제가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유한 위원장은 그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그 요청을 했는데. 그건 희생이 아니라요. 제가 볼 때는 인유한 위원장이 어떤 아마추어리즘으로 저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또 혁신위 내부가 그러면 완벽하게 잘했었느냐, 이게 꼭 반발만 있었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혁신위 내부의 설화, 내분 얼마나 많았어요. 뭐 대통령은 나라님, 뭐 이준석 대표 얘기하면서 부모 책임 얘기하는 폐륜 논란, 이 모든 것이 다 인유한 위원장이 혁신위의 본질은 손대지 못하고 격까지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다가 빚어진 저는 혁신위의 뭐 그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그 공관위원장 요구했던 것이 좀 이제 정무적으로 보면 좀 실수했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굳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공관위원장을 요구하면서 마치 이게 자리를 요구하는 듯한 분위기로 흘러갔잖아요. 근데 자리를 요구한 듯한 게 자리 요구잖아요. 근데 제가 전후 맥락을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좀 이해를 해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혁신의 공식 의결로 안건을 보냈으니 답을 달라고 했고 그 사이에 파국으로 가지 않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절충할 수 있는 안이 이 공관위원장이라는 안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혁신 1호는 뭐 그 징계 취소니까 그냥 넘어가서 다 했던 거고요. 2호, 3호, 4호가 다 뭐냐면 뭐 청년 비례대표 몇 프로, 그다음에 청년 전략지역구, 대부분 다 공천 과학기술 관련. 그래서 이제 실제로 김기현 대표도 그렇고 당 지도부에서 이건 혁신의 이 좋은 의견을 공관위에 넘기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인유한 위원장이 오늘 공관위원장을 언급한 것은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우리 혁신의 이 좋은 안을 공관위에 넘기겠다는 말이 진심이고 그리고 희생과 결단도 공관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진심이라고 한다면 그 진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공관위원장을 내가 하면 어떻게 했나는 뭐 다소 아마추어리즘 같은 것이긴 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지 저게 무슨 자리를 요구하면서 내가 공관위원장 주면 계속 할게요.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선출직 출마를 희생하면서 그러면 김기현 대표 당신이 그렇게 진심이라고 한다면 공관위원장을 나를 주면 그 말의 본뜻을 내가 진정성 있게 이해하겠다라는 것을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시한을 월요일까지 답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까 김기현 대표 얘기 들어보셨죠?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요, 뭐 혁신 활동이 왜 공천관리위원장 왜 그쪽으로 가죠? 약간 이런 분위기 답을 나왔잖아요. 자, 배훈찬 소장 나와 계신데요. 혹시요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요구를 오늘 강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나왔던 여론조사 보면은 인유한 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이 여론의 평가와 김기현 대표에 대한 당 대표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봤을 때 인유한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더 높게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걸 좀 의식했을까요? 다분히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방금 전에 두 분 말씀과는 다릅니다. 의견이. 왜 그러냐면 지금 저는 내일 금요일이죠. 그리고 지금 완전 국회도 격동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지금 대통령도 부산 엑스포 여파를 맡고 있거든요. 저는 엄청난 분수령이 이 내일 모레 주말 동안에 우리 뉴스와이드를 통해서 전개된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인유한 위원장 배수진을 던진 거예요. 공천관리위원장이 나 시켜달라고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걸 요구할 정도는 난 배수진 걸고 있어. 그리고 이거 월요일까지 응답 없으면 이제 혁신이 끝난 거야. 혁신이 끝나면 김기현도 끝이야. 그리고 국민의힘도 끝이야. 대통령도 엉망돼. 그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인요한이었지만 이제는 인내한입니다. 인내한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불출마나 흠지 출마를 넘어서지 못하면은 이게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그게 뭐냐면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 중도층, 무당층, 수도권, 2030 MZ세대가 들어올 수 있다. 지금 엑스포도 유치 못하는 상황에 내년 총선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런 것밖에 없다. 이걸 이제 분명히 한 승부수 배수진을 던졌다고 봐야지. 그래서 본인이 한간에서 이야기되는 서대문구 출마를 비롯해서 난 다 내려놓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은 인내한 위원장은 세브란스 병원 명함을 만작거릴 거예요. 그래 난
병원 돌아가면 돼. 돌아가면 된다. 국민의힘은 돌아갈 때가 있을까? 아. 이런 배수진이라고 봐야죠. 일단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내놓은 어떤 수겠죠? 이런 가운데 아까 잠깐 나왔지만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오늘 이런 반응까지 보였거든요. 이뉴한 위원장이. 그러면서 오늘 혁신위원 한 분이 조기 해상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가 이렇게 명확하고 똑 떨어지는 대답은 아니지만 추정할 수 있는 말을 좀 남겼고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상황에 대한 어떤 본인의 시각도 좀 드러냈습니다. 보시죠. 이거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 위원장님께서 월요일까지라고 시한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당의 답변을 듣고 이후에 혁신이 내부에서 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비대위 체제 전환 논의는 없었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혁신위가 언급할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흥분을 가한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요한 위원장께서도 결국 본인의 어쨌든 그런 신선한 이미지로 셀럽의 역할을 하시는 것까지는 성공하셨지만은 과연 정치에 있어가지고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데는 저는 실패하셨다. 윤기찬 변호사, 만약에요 주말 지났는데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이런 데도 김기현 대표도 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다 지나가듯이 아무 얘기 없이 끝났어요. 그렇다는 가정을 치면 그때는 인유한 혁신위가 조기 예산 카드를 쓸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카드가 정말 강수로 작용할지 아니면 당에서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카드가 될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조기 예산을 전제로 한 얘기 같고요. 예. 왜냐하면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진 용태론을 얘기했는데 예. 이것이 사실 보편적 기준으로 만들 수 없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도 이걸 받아가지고 이걸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안입니다. 희생을 따라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게 되면 혁신이 안이 무력해지는 거고. 예. 그럼 오직 할 수 있는 건 김기현 대표 본인의 거취뿐이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김기현 대표가 먼저 그거에서 응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면 그 분위기가 잡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인유한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공천위에서나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공관위를 나한테 주면 그 의사가 있다고 내가 믿을게라고. 국민들이 볼 때는 거죠. 국민들이. 만약 없다 그러면 그 의사 없네라고 해서 본인이 해산할 명분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근데 지금 봐도 거절했잖아요. 오늘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간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이 여기서 해산을 하러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산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지금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게 원래 좀 급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그 지도부에 다 올리면은요 의결기구는 최고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그걸 그 중에서 받고 안 받고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또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이 국민적 평가를 혁신위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혁신위 안을 마련해서 그를 지도부에 넘기면 지도부가 이제 그 안을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지금 혁신위가 만약에 이렇게 다 하게 되면 또 내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혁신위 활동과 지도부와의 관계 때문에 또 다른 민심 위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 생각했을 때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위원장이 물밑에서 매일 만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갈등을 비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삼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갈등으로 이미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비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금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것이요. 생산할 때는 갈등이 당연히 있겠죠. 혁신이라는 게 뭐 어려운 거니까. 다만 이제 생산하고 나서 이것을 원래 갈등이 있으려면 지도부하고 나머지 중진 의원들하고 갈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혁신위하고 지도부하고 갈등이 있을 이유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위에서 마련한 이게 왜냐하면 정권을 주겠다고 했고 또 이 그 난개 타국을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남북 타결을 위한 거기 때문에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냈어요. 그럼 지도부에서 갖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할 때 그때 갈등이 생겨야 되는 것이지. 지도부에서 혁신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런 갈등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이거 혁신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앞말은 괜찮은데 뒷말 아니 그럼 공천심사위원장 이 직책에 탐나서 한 거냐 이 말은 안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해버렸잖아요. 아니 사실 공천심사위원장의 직책에 탐나서 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명분을 찾기 위한 것이고 조기 해산을 사실상 결정한 상태가 아닌가. 혁신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 질문은 조기 해산을 했다고 했을 때 이게
지도부에 타격을 주겠는가 아니면 지도부는 뭐 눈 하나 꿈쩍 안 하겠는가 이겁니다 지금. 저는 지도부의 행보가 좀 빨라질 수 있어요. 총선기획단도 단축해서 끝내고, 예. 그다음에 공천심사위원회 띄우고, 그다음에 뭐 공천 과정을 좀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원회라는 거 저 안 갖고 김기현 대표가 언제 받을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인 안 하잖아요. 안 받는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받습니다 분명히. 예.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남들이 용퇴하는 부분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관여된다 그러면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해결할 문제고 예. 지금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 대답을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을 혁신에서는 알면서 압박을 하는 거고 그건 뭐 혁신에서 압박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혁신이 해산된다고 해서 지도부의 어떤 태도나 시기가 빨라지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눈 하나 꿈쩍 안 한다는 소리 같은데요. 그걸 길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예.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예. 장해찬 최고위원과 이제 김병민 최고위원이 이제 방송이나 인터뷰에서 하는 걸 보면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니겠지만 당 지도부가 혁신위의 저런 그 희생 요구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화답해야 된다라는 이제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분위기를 봤습니다. 조금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거네요. 저는 아직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예. 시간이 주말 사이에 남아 있고 월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열리고 또 월요일이 아니면 목요일 날 최고위원회가 예.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민심입니다. 민심을 거슬러서 역행할 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년 총선이 코앞에 있는데. 예. 그래서 아마 그 주말 사이에 민심에 대한 당 지도부 또는 김기현 대표의 예. 어떤 정확한 분석과 타진,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 내에서도 제가 볼 때는 혁신위원회 이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거의 다수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민심에 따르는 또 민심을 반영하는 아마 지도부의 어떤 논의와 결정이 예. 나올 것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된다. 너무나 지금 혁신위의 요구를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다 묵살할 것이고 둘이 파국으로 갈 것이다 라고 아직은 결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위원장 오늘 여러 가지 당에 요청도 했지만 한동훈 장관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뭔가 연락이 됐다.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 내용 좀 들어보시죠. 뭐 선거 대책위원회나 비대위나 뭐 뭔가 나오겠죠. 모르죠. 저는 모릅니다. 좀 이르지만 한 장관도 거기에 몫을 좀 해주십사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제가 뭐 메시지를 그거는 문자 보냈습니다. 아니 뭐 아직 뭐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워낙 신중합니다. 예, 좋은 분이에요. 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의견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역할 좀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뭐 건강 잘 챙기세요. 다른 엉뚱한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답을 할 수가 없는 건지 하기 싫은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답을 했어요. 신경민 전 의원. 옆집 네. 정당의 상황인데 복잡하게 이루어지는데 보시기에 인요한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을 우군으로 삼기를 원하고 있는 건가요? 인요한 위원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했던 게 한동훈 장관이 전국을 투어를 시작했죠. 예, 전국 많이 다녔죠.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예. 이거 완전히 공금 가지고 공직 가지고 선거운동 하듯이 돌아다녔어요. 이 깔끔을 떠는 분이 그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위기가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원희룡 장관이 부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막 천지를 종횡무진으로 돌아다니다가 위기에 빠지자 이 두 분이 등판을 해가지고 한동안 조금 어떻게 보면 주의를 끌어주고 시간을 벌어주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짠하고 나온 건데 이 혁신위 그 2호 안건 문제 불출마 권고 안건이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옆집에서 예. 이런 정도의 큰 카드를 탁 꺼내려면요. 예. 사전 정지 작업하고 마중물을 해야 될 사람이 한두 명은 나와야 돼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불도저식으로 하는 걸로 봐서 예. 이 시나리오 작가, 인요한 위원장의 뒤에 있는 시나리오 작가가 분명히 복수로 존재할 텐데 예. 이분 정말 성격 참 불도저 같구나라는 누굴까요? 생각, 거기 혁신위에 생각을 있는 했습니다. 정치인분들 몇 표 지금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데 지금. 근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잘 안 풀렸잖아요. 예. 11월 내내 해가지고 한동훈, 원희룡, 구원투수가 등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불도저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이건 결국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쭉 얘기를 해주셨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뭔가 하나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렇게 가면은 어차피 김기현 체제와 인요한 이 혁신위는 한 몸이니까요. 하나가 무너지면 하나도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이런 판국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무너져서 비대위로 가든지 예. 아니면은 이 한 사나흘 사이에 뭔가 타협을 봐가지고 적당한 타협점을 찾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이제 길이 없는데요. 하여튼 제가 지금 느끼는 건 아직까지도 이 작가는 시나리오 작가는 정말 불도저다. 그래서 하여튼 뭔가 결론은 곧 나겠지만 대단히 세게 밀어붙인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김규식 교수님께 똑같은 질문인데, 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메시지, 문자를 보냈다는 거는 정치적으로 보면 약간 SOS를 좀 친 셈입니까? 사실 뭐 근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를 언급할 상황은 아닙니다. 질문을 받고 그냥 그런 한 얘기 같아요. 질문이니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오신환 혁신위원이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만 비대위가 이야기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나올 리도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 문자를 보내고 연락을 취한 것은 뭐 혁신위에 힘을 실어서 뭐 비대위로 가고 이런 식의 음모론이 아니고 지금 당에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당의 훌륭한 자산들을 다 모아서 예. 힘을 모아서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의 셀럽이라든지 상징적인 정치 자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또 최근에 험지 같은 것을 당연히 가겠다. 예. 그래서 인천 계양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고 희생을 감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외곽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일종의 김기현 대표를 향한 혁신의 요구를 압박하는 형세는 되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 원희룡 예. 장관 한번 만났지 않습니까? 예. 인요한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에서 그런 식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했던 이야기지 뭐 비대위를 거론하거나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한테 확실히 감정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한동훈 장관한테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고요. 오늘 한동훈 장관 아까 잠깐 나왔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거에 대해서 다 따박따박 반박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실상 한동훈 장관의 행태는 거의 국민의힘 대변인이나 법률위원장 같은 행태를 하고 있잖아요. 검사하면서 갑질하면서 노동을 해봤어요. 땀을 흘려봤어요.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 가르치려 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땀 흘려 일해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저 세금 받고 일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받아친 겁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가 또 이 얘기도 해요. 그 뭐 있잖아요. 그 이름 NHK인가요? 그 얘기를 또 꺼냅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반응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NHK 이거는 제가 초선 올 때 내가 돈 내고 간 것도 아니고 선거운동 하려고 선배가 술 한번 맥주 한잔 사준다고 불러서 갔던 자리예요. 이게 룸사롱도 아니고 그냥 단란 주점입니다. NHK 룸사롱에서 여성 접객원들 불러서 술 먹고 참석한 여성 동료에게 쌍욕한 거. 그게 팩트고 송영길 전 대표는 그게 뭐 어떠냐라는 희귀한 의견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싸움일까요? 설전일까요? 뭐 이걸 내부 5분 패널들한테 뭐 질문하시면 뭐 답하실 말씀도 하기 막막해서 이건 바로 넘어가는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상 토크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 장관을 좀 연결해 볼 건데요. 저희가 한 장관께 지금 준비 중인데 전화 좀 걸어보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한동훈입니다. 나오셨군요. 나오셨군요. 바로 나오셨네요. 아까 국회에 계셨는데. 자, 먼저 아까 오후에도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같은 질문 좀 받으셨던데 송영길 전 대표가 한 장관께 아니 땀 흘려 노동을 해봤습니까? 라고 뭔가를 꼬집듯이 질문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피 같은 국민의 세금으로 공직생활을 해온 사람인데요. 지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제일주의로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우리 국민들을 고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모 인사분이 계신데 송영길 전 대표 맞죠?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그래도 땀을 흘리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나 좀 힘든 일, 젊은이들의 뭐 고충을 이해할 만한 그런 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분부터 땀부터 좀 닦아주시면 고맙겠고요. 땀을 너무 흘리시는데요. 저는 지금 일선 지금 업무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로 또 받아치는. 저는 또 땀이 많이 나니까요. 또 바로 인정을 하시네요. 예. 또, 예. 조홍일 전 대표 얘기 좀 더 해보겠는데요. 방금 영상 확인해봤는데 무슨 NHK 그 얘기 또 했어요. 근데 여기 뭐 선배 따라갔다 본인은 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설명했는데 이에 대해서 오늘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희귀한 의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또 받아치셨던데 무슨 뜻입니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5.18 민주항쟁 기념일 전날 밤에 운동권 정치인들이 두루두루 모여가지고 여성 적개건 불러가지고 술 먹고 여성 동료에게 참외 맞고 쌍욕한 것이 그게 팩트고요. 나머진 다 의견이겠죠. 네. 장관님 이것도 궁금합니다. 예. 이 오징어 게임의 이 이정재 배우가 고등학교 친구다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만난 겁니까? 총선 때문에 만난 겁니까? 그리고 굳이 개인 카드로 결제를 하셨다고 하는데 돈은 이정재 배우가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 상황에서 중요한 질문일까요? 갈비를 먹던 나물을 먹던 뭐 비빔밥을 먹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동문으로서 우정을 과시하면서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네. 장관님 그 고기가 좀 맛있어 보이던데 저도 고기 좋아하거든요. 사주실 수 있으세요? 드시고 싶으면 직접 사드셔야죠. 어떻게 공직 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고기 좀 사달라 이렇게 넙죽넙죽 부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유독이 미리부터 본인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한 거는 좀 뭔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생각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럴 리는 없죠. 그냥 한 거라. 그게 맛집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앞서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 좀 다뤄봤는데 한 장관께 역할을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는데 뭐 건강 조심하세요 정도 엉뚱한 답을 하셨네요. 왜 그러신 겁니까? 한국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예. 기본적으로 안부 인사 정도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질문에 답을 안 하셔서. 아니라고 보시나요? 예. 예,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안부 인사라고 보고요. 네, 그분은 그분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다고 보고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장관님 요즘에 정말 기자분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문 많이 받으시던데 제가 또 뭐 데이터 분석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하는지 안 하는지는 뭐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국민들이 판단한다는데 아무나 MBN 뉴스 와이들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장관의 인기는 3S다. 스마트, 스피치, 스타일. 지금 난리가 났던데 이 분석이 예리하다. 인기를 실감을 하세요? 그건 누가 만든 회계망측한 논리인가요? 네, 국민들이 알아서 잘 판단해 주시길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장관의 도리입니다. 아니 어디 출마할지가 또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갑에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강남갑, 서울 강남갑으로 출마할 가능성 생각은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지역구를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구를 나누지 않는다는 거는 다른 뜻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예, 이만하겠습니다. 예, 갈비 또 먹으러 가야 됐어요. 알겠습니다. 좀 사주세요. 자, 끊으셨군요. 아이고. 따박따박 배웅찬 수장님은 약간 공격을 받으시는 느낌인데요? 그건 뭐 한장관행이라기보다는 이상민이 그렇겠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잠시 뒤에 한 번 더 모실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뭐 가상 인터뷰로 한 장관 인터뷰 좀 해봤고요. 이재명과 한판 뜨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요. 이낙연 전 대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쓴소리면서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그러지 않아도 어제 어느 행사장에서 잠깐 봤어요. 근데 뭐
저 원래 사람이 상당히 신중하고 예. 좀 소위 온건한 사람이거든요. 예. 언제고. 근데 이번에 저렇게 세게 하길래 제가 어제 뭐 한 판 뜨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예? 아이 진지하게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은 한판 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저쪽에서 나를 몰아넣고 있다. 이건데, 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신데,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아주 가까우신 분으로 대표로 꼽히시잖아요. 오늘 마침 나오셨는데, 이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가 갈수록 지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최종 이 그림 또는 최종 요구 사항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겁니까? 진즉에 사실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했어야죠.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도덕성하고 민주주의가 민주당의 지금 큰 문제인데 이거에 지금 핵심으로 대두되는 인물이 대표 아니겠습니까? 수사 리스크 아직도 여전하죠. 재판 리스크 점점 더 높아졌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검찰의 동향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뭘 이렇게 중단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차 체포동의안 문제를 지금 계속 만지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도 오고야 말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비례대표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례대표제 문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국힘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당의 중요한 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이게 뭐 약간씩 그렇게 조정을 하더니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보다는 현실, 뭐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현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 사이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거의 지도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의 미래,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 비례대표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의를 해왔는데 이것을 어느 날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바꾼다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갑자기 좀 큰 현안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이낙연 대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 반응이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정기랑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는 당이 결단을 내려라. 이걸 지금 꺼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당 주주가 그런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가능성 제로죠. 제로다. 근데 왜 이낙연 대표가 이제 그동안 가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엄중낙연.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는 언권 보수 이런 얘기도 하던데 좀 약간 그런 얘기 자체는 별로 힘이 없게 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 지도부 다 친명 지도부로 다 일색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겨우 남아있는 4명의 의원만 지금 원칙과 성찰이라고 하는 당내 어떻게 보면 블럭을 만들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이 뭔가 좀 이제 당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당 밖에서 꼭 마치 당 안에 뭘 주문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그런 방식으로 이낙연 대표가 바라는 그런 당내 개혁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좀 전에 신경민 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또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 중심에 이낙연 대표가 서야죠. 당내 의원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선거법 이거 퇴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이 요동을 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과연 민주당의 모습이냐. 이게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온 예. 대선 후보의 공약을 저렇게 헌신잡처럼 내버리는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예. 라는 그런 말 그대로의 싸움을 정면에서 걸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굉장히 엄중하게 하시면서도 예. 당에서 좀 알아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둘러서 뭐 당에서 좀 결단할 때 됐는데 이게 아니라 이젠 나가시죠. 딱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씀인데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누구를 만났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사무실에서 만나서 독대했다. 독대란 표현을 정치가 쓰면 굉장히 막 의미심장해지잖아요. 아무튼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뒷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만나면 안 됩니까? 인연이 얼마나 깊은데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게 왜 뉴스가 되지요? 제가 그분 안 지가 한 2년쯤 됐고요.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예. 네, 그런 관계이니까요. 예. 만난다는 건 별로 뉴스거리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 사무실에서 그 건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6월인가요? 그때쯤에 입주를 했다고 그러죠. 그 사무실로. 신경민 전 의원님께. 진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거 뭔가 최근에 신당 얘기 분위기가 있는데 뭐 이런 쪽을 뭔가 생각을 해서 만난 겁니까? 이 미팅이 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게 9층과 15층 사이인데. 예. 9층하고 15층 사이 뭐 금방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고 사실 안지도 무지 오래됐고 중간에 링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오늘 그러니까 이 기사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확인을 해주면서 창당 얘기 같은 거 안 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팅이 뭐 그냥 뭐 창당 얘기하려고 완전히 독대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몇 분의 그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엮어주려고 만나서 이렇게 신당 그림을 그려줄 이게 아마 기사에 이제 숨어 있는 야마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나오죠. 단박에 나오죠. 네, 그 얘기가. 그건 좀 거리가 멉니다. 일단 그분들하고 저는 이 겉궁합이라고 그러는데 겉궁합이 그렇게 썩 맞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친소 관계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의미를 별로 예. 그렇게 크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를 돕고 있는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당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살짝 신당 가능성 다 열려 있다는 식으로 비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도 신당, 여기도 신당. 그러면은 거대 정당, 각각 정당에서 나온 신당이면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진짜 없는 건지. 정치는 원래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얼로 갈 수도 있는 건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결과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잠깐 소개드렸는데 이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나왔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요. 뇌물 혐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 오늘 법정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늘 여기서 구속입니다. 바로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얘기인데 그럼요. 우선 이 관련 재판 관련된 어떤 영상,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하나 들어보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당연히 질문을 받겠죠. 기자들로부터. 그 반응도 있습니다. 보시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많이 선고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조심하시고요. 법원이 김용 전 부원장이랑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원칙적인 얘기. 아직 재판 더 남았잖아요. 그 얘기 말고는 답이 없었군요. 자, 윤기찬 변호사. 오늘 법원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김용 씨의 역할을 먼저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이재명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김용 씨가. 그럼 김용 씨에게 중간에 이제 유동규도 있고 뭐 정민영이도 있지만 어쨌든 남욱 등 대장동에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돈을 8억여 원을 건넸다는 거예요. 자금으로. 그것에 대해서 김용 씨가 형을 받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김용 씨가 또 본인이 시의원 할 때 그때 성남 도시구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돼서 대장동 일당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 이건 뇌물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김용 씨가 어쨌든 상당히 불법 행위를 한 건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장동의 사업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 받은 게 뭐 있냐, 어떤 이익을 받았냐, 범행의 동기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범행의 동기 볼 여지가 없잖아요. 있어요. 이게 만약에 1심 판결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 돈이 어쨌든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정치 자금 혐의가 됐잖아요. 정치 자금이지만 이게 만약에 쓰임 용도를 특정해서 보면 이게 대선에 쓰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점을 보면. 그렇다면 대선 경선 자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현 대표입니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의 범행 동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돈의 용처가 확실히 밝혀져야 돼요. 지금은 돈이 흘러간 것만 다 밝혀진 거고요. 흘러갈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다 지금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근데 최종 이것이 김용 씨가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용도까지 쓰인다면, 밝혀진다면 그런 범행 동기가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김용 씨까지 갔어요, 돈이. 그래서 김용 씨가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는 추정은 되지만 어쨌든 뭔가 증거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없어요. 다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범행의 동기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점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배현찬 소장님. 네. 근데 오늘 1심 이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거 여론에 또 상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향후에 더 이제 전개가 되겠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론이에요. 이렇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는 거의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운명체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에서 볼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더군다나 또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무죄입니다. 정민영 변호사도 무죄. 또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구속은 안 됐단 말이에요. 구속이야? 이렇게 되면은 여론에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2030 MZ세대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뇌물수수라는 거예요. 그것도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라는 거죠.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뭔가 왔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지 기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지지층들이 흔들릴 수 있냐면 호남입니다. 그래? 구속이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40대입니다. 40대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해왔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왔지만 돈 문제는 달라요. 돈은 40대와 화이트 칼라도 움직입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일단 이게 사법,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 매주에 몇 번씩 법원을 가야 되는데 총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약간 이렇게까지 뭔가 압박이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결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요. 아까 이재명 대표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죠? 자, 그럼요. 여기서 이상토크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요새 여러 방면에서 당 밖에서도 당 안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짧으시네요. 반응이 그냥 예 하나입니까? 예, 이재명입니다. 기운이 약간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질문 바로 드릴게요.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 좀 들려드렸는데 법원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는데 총선 어떻게 치릅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한 셈이 됐어요. 이 발언 듣고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요? 예, 뭐 정치인들의 삶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예. 더 열심히 저는 제자리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국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최근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이슈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헌법 관련해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혹시 이낙연 전 대표를 조만간에 만날 생각이 이동관 있으신가요? 위원장 관련해서는 이 헌법에서 정말 언론 자유 침해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방송권, 편성권 이런 것도 침해했다 이렇게 저희 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 질문이 안 들리시는 건 그래서 아니죠? 국민 모두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거제 개편 놓고 의견이 뭐가 모이질 않나 봐요. 각자의 의견이고 약간 갈등처럼 비춰지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선 때 약속을 한번 선거제 관련 하신 게 있는데 이거 최근에 약간 번복하는 듯한 얘기를 다시 내놓으셨어요. 진짜 생각이 지금 시급한 뭔가요? 거는 민생입니다. 예,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저희 민주당은 그 과제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생에 집중하게 되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거제는 안 중요합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더 남았는데. 대표님, 요즘 뭐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위성정당 방지하겠다 하셨는데 그럼 지금 뭐 병립제로 갈 수도 있다는 건 말바꾸기 아닙니까? 예, 말바꾸기라고 편향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예, 지켜봐 주시죠. 논의 중입니다. 예, 이건 이동관 위원장 관련해서는 제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 얘기만 하시네요. 대표님, 저기 이동관 위원장도 중요할 텐데 김용 전 부원장 대표님의 최측근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당대표로서 책임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만 드릴게요. 전화 잠깐만요. 예. 혹시 이재명 대표께서도 재판 여러 개 지금 받고 계신데 재판 걱정은 안 되십니까? 끝까지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끊어버려요. 별 답이 없네요. 질문만 해도 답이 없습니다. 끊어버려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이재명 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낙연 전 대표 또 김용 전 부원장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이번에 이제 5년 여기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건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동안 영장 기각 이후에 좀 잠잠해졌던 사법 리스크가 전면으로 다시 부각되는 겁니다. 이게 김용 부원장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마지막 게이트키퍼였잖아요. 여기가 열리면 사실 끝장이거든요. 근데 뭐 이미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유죄를 판결했고 유동규가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밤잠 이루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까지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수고 많으셨어요.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까지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직전에 나온 소식이죠. 대통령실 뭔가 개편이 있었습니다. 수석 비서관들이 전부 다 싹 교체가 됐거든요. 자, 그럼요. 오늘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오늘 이 인사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한 내용이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사 발표하겠습니다. 신설되는 장관급 정책실장에는 이관섭 현행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국무수석은 한호섭 현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을, 그다음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황상무
전 KBS 기자입니다. 다음 홍보수석은 이도운 현 홍보수석실 대변인, 경제수석은 박춘섭 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입니다. 끝으로 사회수석 비서관은 장상윤 현 교육부 차관입니다. 오늘 5명의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이 싹 한 번에 교체된 겁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럼 새로 오신 건지. 지금 이관서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금 정책실이 새로 만들었어요. 원래 참모였는데 정책실장으로 승진한 셈이 됐죠. 그리고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한호석 정무수석 다음 있습니다. 자, 박준섭 경제수석, 이도훈 홍보수석, 대변인에서 홍보수석 올라간 거죠. 그다음에 장상윤 사회수석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명의 수석 비서관 싹 교체, 그리고 정책실 신설 이겁니다. 유기찬 변호사, 왜 전격 교체된 겁니까? 싹 이게 물론 개편이 있을 거다 했지만 오늘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5명이 전부 다. 혹시요 이 이유를 보면은 엑스포 유치 실패 이런 게 영향을 줬을까요? 아니면 뭐 참모들 중에서 또 총선 나가실 분이 있어서 그런 걸 영향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엑스포는 뭐 최근에 이제 결과 나온 거고요. 예. 인사 작업하려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뭐 그게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글쎄요. 뭐 인과관계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상관관계도.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책실을 만든 것 자체가 인사의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정책실을 새로 만들었다. 네, 예. 그러니까 정책실을 만들었다는 거는 이전에 정책 기능이 비서실 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특히나 그 중에서 경제와 사회는 여러 가지 개혁 대상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이제 대통령이 챙기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챙기겠다. 이걸 또 하나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정책실장을 저렇게 같은 실장급으로 놨다는 거는 비서실장 산하의 그 정책 여러 가지 입안이나 추진 과정이 마음에 안 들었다. 아, 그럼 약간 질책입니까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원래 국정 그 기획비서관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인물도 똑같습니다. 직책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떼어낸 거죠. 그렇다면 비서실장이 물론 뭐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 이 특히나 경제와 사회 부분은 별도로 특별히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뭔가를 이뤄내겠다. 그중에 개혁 부분이 있는 게 사회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관섭 정책실장에게 그 비서실장과 상의 없이 할 수 있도록 또 힘을 준 걸로 볼 때 기존의 이 추진 과정이 지지분이했던 거에 대한 대통령의 반성적 고려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일정이 몇 개 있었는데 오늘 전격 다 취소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오늘 대통령실 인사가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최근 상황에 대해서 뭔가 불편하다 아니면 참모대에서 불만이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만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참모라는 게 사실 대통령의 의중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참모의 뭐 부족함은 대통령의 부족함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기능이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구현되지 않고 있다라는 데한 인식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내각의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정책 추진 과정에 잡음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조정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다, 덜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정기획비서관 신분에서 정책 조정 기능을 다 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실장으로 승진시켜서 독자적인 정책 조정 기능을 좀 맡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책 조정 기능이 안 되면 사실 국민들이 볼 때는 불안해요. 장관들은 다른 말하고 실무자는 다른 말하고 대통령실 다른 말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잘된 시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오늘 대통령실 참모 개편 이거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거 뭐 원래 다 예정이 돼 있었던 건데 지금 엑스포 직후에 이렇게 한 건 아무래도 지금 엑스포 이 대실패죠. 이것을 좀 일단은 뉴스를 뉴스로 누르고 싶어하는 의도가 있고요. 사람들도 지금 언론의 예측해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그리고 지금 선거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수석부터 해서 쭉 선거 관련 수요도 있다. 이제 일단 선거에서 사실은 예정이 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뭐 깜짝 놀랄 일은 아니고요. 전원 그래서 뭐가 엄청난 게 있는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 청와대 축소를 한다고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마 보니까 거의 원위치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뭐 거의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선거 공약, 대선 공약은 일단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전국이 다 아는 문제를 대통령실과 여당의 일부 지도부만 지금 모르고 뭐 거의 사우디를 따라잡았다 이런 식의 브리핑을 거의 공개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허위 보고를 넘어서서 이건 날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듣고 싶고 보고 싶고 예. 뭐 하여튼 믿고 싶어 하는 보고만 하는 체계.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기 때문에 저렇게 뭐 사람 바꾸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체계, 이 결국은 안데르센의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이런 체제를 만들어낸 누가 이걸 만들어냈는지를 반성해서 예. 대통령이면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요. 대통령 밑에 뭐 어떤 간신 그룹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거라면 예. 이 사람들을 다 바꿔줘야 됩니다. 이 체제를 바꿔주지 않으면 이제 수석비서관 전원이 아니라 뭐 더한 걸 해도 저는 특별하게 바뀌는 게 없다고 국민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지금 엑스포 얘기를 좀 꺼내셨거든요. 어제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본인이 직접 어떤 성명 뭐 발표에 나섰고요. 오늘도요 관련 부처 장관들이 국회 출석할 일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이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관 합동으로 범정부적으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추진했습니다마는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1차는 어렵더라도 2차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이번 엑스포 유치 활동에 임했습니다. 사실 이제 어려울 거라고는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많은 표 차이가 날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는데. 자, 정기란 교수님, 엑스포 유치 불발과 대통령실 참모 개편 어떻게 좀 두 가지가 연관이 있는 건지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 보이고요. 앞서 신경민 의원님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만 엑스포 충격을 좀 빠른 시간 안에 덮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미 수석 교체는 사실상 총선 뭐 수요라든지 그렇죠. 또 이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예견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정보력 부재는 정말 뼈아픈 내용입니다. 실제로 판세 분석이라든지 예. 보고가 정확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가장 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예. 그럼 왜 그렇게 정부가 낙관론으로 올인했냐는 거예요. 낙관으로 임했냐는 거예요. 저는 뭐 중간에 허위 보고 좀 전에 뭐 외교부 장관의 뭐 발언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민관 총 합동 체제에서도 불구하고 저는 뭐 중간에 그 허위 보고 가능성이라든지 낙관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참 좀 안타깝고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나 이런 것들이 과잉 보고되거나 아니면 또 지나치게 좀 무리한 희망 고문 같은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점검을 할 필요 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사실 대대적으로 민관 합동으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부산에서 엑스포에 대한 그 열망과 기대는 부산 시민한테는 엄청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조금 놀랄 만한 표 차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용산은 용산대로, 정부 부처는 정부 부처대로, 부산은 부산대로 조금 자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어제 대통령이 나와서 3번 넘게 본인의 책임이다, 본인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과를 했습니다만 예. 야당 일각에서 이게 마치 엑스포의 저런 엄청난 격차의 이 탈락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뛰었던 것인데 떨어진 것이 고소하다는 식의 반응이 나오는 건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뭐 지나치게 무슨 부산을 위해서 또는 뭐 용산을 위해서 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고 이 자체의 점검이 필요한 내부의 시스템을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만 야당도 그런 아쉬움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주문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일단 뭐 실패했죠. 지나갔습니다. 그 원인 분석 그리고 앞으로 더 추가로 뭔가 도전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뭔가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더 단단하게 준비한 상태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런 것 좀 점검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많은 분들이 어제 저녁에 깜짝 놀라셨죠. 돌연 입적 자승 미스터리. 어떤 사찰에서 화제가 났습니다. 진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그 단계가요. 사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 뭐 이제 불교 신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워낙 활동이 왕성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그동안 사실은 정치권 인사들과도 인연이 깊었다고 좀 알려져 있죠. 그 관련된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항상 초심의 자세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소임자로서 헌신의 발걸음을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예, 저렇게 정치권 인사들 그리고 뭐 역대 대통령들과도 뭐 인연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사찰에서 화제가 났고 요사체라고 그러죠. 스님들이 이제 머무는 공간인데 거기서 화제가 났는데 자승 스님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입적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 건데 오늘 조계종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승대종사께서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으니 인연 또한 사라지는구나 라는 열반송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종단의 안정과 전법 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을 하심으로써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습니다. 소신공양, 자화장. 그러니까 자화라는 게 불 의미가 들어간 거겠죠?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다음 화면 좀 보시죠. 수사 당국에서는 일체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승 스님의 사망 원인 과정 그리고 경찰 등 조사 진행 중이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서 얘기도 나오죠. 이렇게 조그만 메모지 형태의 2장의 유서가 남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도 지금 알려진 상황인데 유기찬 변호사. 근데요. 그러니까 자승 스님 스스로 선택한 입적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이거 지금 세간의 시선은 이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석연치 않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일반적인 그런 극단적 선택 시에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죠. 저런 모습은 저게 글쎄요. 건조물 속에 들어가서 그걸 소외시켜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과실치사상 이외에는 사실 이게 별로 불을 없어요. 내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몸에다가 뭐 그런 걸 하는 거는 이제 시위 과정에서 예전에 좀 있어 왔는데 상당히 이제 이례적인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이제 그 돌아가시는 분께서 혹시 남아있을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내가 사실은 자의에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남길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보통 CCTV를 언급하거나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모지 2장에 적혀 있는 게 유서라고 일단 알려지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CCTV 보면 다 안다. 그러고 뭐 굳이 뭐 그러니까 부검 이런 걸 얘기한 건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써놨단 그런 말이에요. 관점이 보통은 이제 내가 아니고 남이 볼 때 그 관점을 갖고 썼다는 느낌은 전 들어요. 그러니까 내 시각이 아니고 남의 시각으로 쓴 느낌 하나 들고 그리고 이제 유서도 외부에 있는 자동차 본넷인가 어디서 발견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거면 되는데 거기에 CCTV가 언급됐다는 것은 예를 들어 CCTV 위치를 잘 모르거나 이럴 경우에는 CCTV 위치를 알려주는 경우 있지만 그 위치 자체가 그렇게 어디 은닉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CCTV가 보니까 전면만 비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방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면을 다 입증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그다음 방 안에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아직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사실 시간도 낮이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조금 더 수사는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수사라는 것은 이제 저런 경우에는 저희가 변사를 보거든요. 원인을 하기 범행으로 사망했을 수도 있고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가 변사라고 합니다. 예. 변사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높은 종교인이시지만 이 세속법에 따르면 이걸 다 하는 절차가 있어요. 변사 처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절차에 따라서 검시 또는 이제 부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그건 검사가 판단합니다. 예. 그건 이제 검사가 판단해서 하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메모 내용이나 그다음에 그 CCTV 언급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제 자승 스님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불교계에서는 총무원장 선출 방법에 때문에 상당히 분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되면서부터 약간 분란이 가라앉았고 최근에는 이게 좀 오랫동안 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겠죠, 행사보다는. 예.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조금의 목소리는 있었지만 뭐 세계 불교 대회 추진도 하시고 상당히 의욕적으로 움직이셨거든요. 최근까지도 포교 활동을 굉장히 강조하고 본인도 활동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반응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은 요즘에 좀 이런 걱정했다라고 하는 분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한 분도. 그렇다면 그런 전조 증상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런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자의적 선택이냐 여부 또는 극단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안에 여러 명이 있어서 유압으로 이런 걸 선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위력이나 위압. 지금 이건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죠. 안에 있는 건 CCTV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다 열어놓고 아마 수사당국도 지금 혹시 이른바 여기 소신공양 그러니까 뭐 극단적 선택 이런 아닌 다른 가능성까지 좀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을 볼 때 그렇게 보이니까 이게 잡힐 유서도 있고 하니까. 예. 그렇지만 수사기관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다 열어놓고 봅니다. 그러니까 CCTV가 어찌 보면 너무 완벽하게 입증을 시켜주는 거잖아요. 근데 CCTV가 있으면 보통 언급 안 합니다. 다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유서 정도 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열어놓고 아마 수사기관에 수사를 할 거고 예. 사망 원인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방언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보고 결정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등장을 합니다. 국정원이 그 현장에 현장 점검을 했다는 거예요. 화면 보겠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에서 어떤 설명을 좀 내놨어요. 자승 스님은 불교계의 유력 인사다. 사찰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테러 및 안보 위해 가능성 확인 차원에서 국정원이 현장 점검을 한 거다. 신경민 전요. 네. 과거 의원 하셨을 때 이 정보위 담당하니까 국정원 쪽 뭐 만나 보시고 다뤄보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정원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좀 아무래도 이상하죠. 이렇게 이목이 집중되는 변사 사건인데 이건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건 경찰이 현장 조사를 하고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해가지고 이 변사 사건을 지휘해서 종결하는 것이 맞죠. 근데 여기에 국정원이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테러나 무슨 안보 위해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설명했는데. 이분의 그 굉장히 오랫동안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계되는 최고위층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선, 대선 등 모든 선거에서 관련된 사람은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재임했던 기간이나 그 이후 오늘 현재까지도 자승 스님을 만나지 않은 중요한 정치 지도자는 없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모든 선거, 그게 뭐 재보궐이 됐건 대선이 됐건 총선이 됐건 그리고 지금 화면도 나가네요. 지금 네.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모습이네요. 그리고 자승 스님의 그 개인적인 도움을 받지 않은 정치인이 유력 정치인은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출마를 했던 영등포 지역에도 자승 스님이 직접 방문을 하셨어요. 물론 저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진 않았겠죠. 예. 근데 이제 저와 싸웠던 상대방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지지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지지를 거예요? 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 당시에 제가 좀 항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관여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시장 후보들이 자승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적으로 영향을 주는 분이라는 건 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이분이 아마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국정원이 은밀하게라도 이 경위를 파악하고 있을 것은 맞아요. 근데 이걸 공개적으로 갔다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는 겁니다. 혹시 북한과 관련된 일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봤을 거고요. 또 북한하고 관련이 없더라도 어떤 제3의 세력에 의한 테러의 가능성도 아마 봤을 거고요. 이건 틀림없이 국정원이 이런 모든 그 어떤 눈 시선들을 뚫고 현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필요곡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지금 화면에 뉴스 하나가 나왔거든요. 지금 이게 CCTV 상으로 아마 확인됐다고 좀 알려지고 있는데
흰통 2개를 들고 사찰로 들어간 뒤에 화재가 났다. 자선 스님의 행적이 지금 CCTV에 어디에 담겨 있다고 그러네요. 윤구찬 변호사.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온 건가요? 저런 거는? 그렇죠. 일단 그러니까 연소시킬 때 쓰이는 뭔가 휘발 그런 거죠. 뭐 이런 뭐 거. 그런 걸 추정이 되네요. 그건 다 이제 국가에서 조사를 하겠지만 근데 3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그 다른 행적을 보이시다가 6시 반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도 사실 너무 긴 부분이 없잖아 있고 그 시간 선택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 하나하나 그 함정의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거고요. 물론 현재 입장에서 보면은 스스로 선택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러나 수사기관은 그 확률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뭐 이게 불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속인들, 세속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러나 지금 조계종 발표는 소신공양 자화상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나 또 수사 당국은 혹시라도 이게 다른 또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걸 좀 들여다보는 상황이라서 뭐 상황이 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제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